청년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글을 쓰는 가난한 작가 지망생이다. 그리고 여자는 행사 도우미를 하며 판토마임을 배우는 자유롭고 조금은 미스테리한 인물이다. 그리고 둘은 사귀기 시작하는데 여자친구 있어? 여자친구 없는데? 그럼 어떡해? 이거 여자용 손모식인데 이제부터 구해야겠네. 이종수, 아, 이거 너 할래? 아까 받은 거. 어느 날 여자가 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난다. 아프리카에? 왜? 그동안 열심히 돈 모았거든. 그런데 여행에서 돌아온 여자는 한 부자 남자와 함께다. 벤오빠, 여긴 나의 하나뿐인 친구 이종수. 벤이라고 합니다. 우린 나이로비 동지야. 기묘하게도 셋은 함께 어울려 술도 마시고 좋다. 오늘이 제일 좋은 날 같아. 청년의 집에서 대마초를 피우기도 한다. 대마초 때문인지 청년이 자기는 집 나간 엄마의 옷을 불태웠다고 하자 내가 엄마의 옷을 태웠어요. 남자는 자기는 가끔씩 비닐하우스를 태운다고 한다. 뭐라고요? 가끔 비닐하우스를 태운다고요. 난 비닐하우스를 태우는 취미가 있어요. 들판에 버려진 낡은 비닐하우스 하나를 골라 태우는 거예요. 2달에 한 번쯤? 그 정도 페이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비닐하우스 청년이 태운다는 건가요? 남의 비닐하우스를 태우는 당연히 거는 남의 불법이 거죠. 아니냐고 하자 남자는 말해주면 범죄행위죠. 그건 마치 지금 우리가 대마초를 피우는 것 정수 씨와 같은 내가 이렇게 대마초 그런 피우는 것도 불법이라고 한다. 명백한 범죄행위. 그런데 아주 간단해 진짜. 석유를 뿌리고 성냥불만 던지면 끝. 다 타는 데까지 10분도 안 걸려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청년은 그때부터 집 근처 비닐하우스가 혹시 불타지 않았나 찾아다닌다. 그리고 여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혹시 혜미하고 연락되세요? 저는 연락이 안 돼서요. 한 달째. 그렇죠. 나도 걔 연락이 안 돼요. 혜미는 그냥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부자 남자가 여자를 죽였다고 생각하고 그를 칼로 찔러 죽인다. 그가 재미로 비닐하우스를 불태우는 것에 대한 그리고 여자를 죽였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이 영화 이창동 감독의 버닝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헛간을 태우다를 원작으로 한다. 하루키 소설은 이 영화와 달리 주인공이 부유한 유부남 작가이고 여자와는 연인 사이라기보다는 친구 사이 같은 조금은 미묘한 관계다. 헛간을 태우다를 읽어보자. 그녀와는 아는 사람 결혼 피로연에서 만나 친해졌다. 3년 전의 일이다. 그녀와 나는 12살 가깝게 나이차가 났다. 그녀는 20이고 나는 31였다. 그러나 그것은 별로 대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 무렵 나는 그것 말고도 골머리 앓을 일들이 얼마든지 많아서 솔직히 그깟 나이 같은 걸 일일이 생각하고 있을 틈이 없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나이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다. 나는 기혼이었지만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이니 가정이니 수입이니 하는 것은 발 크기며 목소리 톤이며 손톱 모양과 같이 순수하게 선천적인 것이라고 믿는 듯했다. 요컨대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다. 듣고 보니 그럴듯했다. 그녀는 아무개라는 유명한 선생 밑에서 팬터마임 공부를 하는 한편 생계를 위해 광고 모델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게으름을 부리며 걸핏하면 에이전트를 통해 들어오는 일을 거절해서 그쪽 수입은 보잘것없었다. 부족한 부분은 주로 그녀 주변에 있는 남자친구들의 호의로 충당하는 것 같았다. 물론 확실한 것은 모른다. 그녀의 얘기를 듣고 대충 그렇지 않을까 짐작했을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돈 때문에 남자와 잔다거나 하는 얘기는 아니다. 어쩌면 이따금 그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약 그랬다 해도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본질은 아마도 훨씬 더 단순한 부분에 있었다. 그리고 그 개방적이고 천진난만한 단순함이 모종의 사람들을 매혹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 단순함과 직면하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복잡하게 얽힌 감정을 문득 그곳에다 끼워 맞춰보고 싶어지는 것이다. 잘 설명할 수 없지만 이를테면 그런 거다. 그녀는 말하자면 그런 단순함에 의지하여 살고 있었다. 물론 그런 작용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일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우주의 구조 자체가 뒤집혀버린다.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어떤 특정 장소, 어떤 특정 시기뿐이다. 마치 귤껍질 까기와 같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내게 팬터마임 공부를 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호, 나는 말했다. 그리 놀라지도 않았다. 요즘 젊은 여자애들은 모두 무언가를 하고 있다. 게다가 그녀는 무언가에 진지하게 파고들어 재능을 갈고 닦을 타입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귤껍질 까기를 했다. 귤껍질 까기란 말 그대로 귤껍질을 까는 것이다. 그녀의 왼쪽에 귤이 가득 든 유리통이 있고 오른쪽에는 귤껍질을 넣는 통이 있다는 설정이다.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 그녀는 그 상상 속의 귤을 하나 들고 천천히 껍질을 벗겨 하나씩 입에 넣고 씹다가 찌꺼기를 뱉어내고 한 개를 다 먹으면 찌꺼기를 모아 껍질로 싸서 오른쪽 통에 넣는다. 그 동작을 끝없이 되풀이한다. 말로 설명하면 별로 대단치 않다. 그러나 실제로 눈앞에서 10분이고 20분이고 그러는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와 그녀는 바의 스탠드석에 앉아 잡담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녀는 얘기를 하면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 귤껍질 까기를 계속했다. 점점 내 주변에서 현실감이 흡수되어 버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묘한 기분이다. 옛날에 아이만이 이스라엘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밀실에 가두어 조금씩 공기를 빼는 형벌을 누군가가 제안했다고 한다. 결국 어떤 처형 방법을 택했는지 잘은 모르지만 나는 문득 그 생각이 났다. 제법 재능이 있어 보이는걸? 나는 말했다. 어머, 간단한 거예요. 재능이고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귤이 없다는 걸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마치 선 같네. 나는 그래서 그녀가 마음에 들었다. 나와 그녀가 그리 자주 만난 것은 아니다. 대체로 한 달에 한 번, 많아야 2번 정도였다. 주로 내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 놀러 가지 않겠느냐고 권했다. 우리는 식사를 하거나 바에 가서 술을 마셨다. 그리고 열심히 얘기를 했다. 나는 그녀의 얘기를 듣고 그녀는 내 얘기를 들었다.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공통된 화자가 거의 없었지만 별로 개의치 않았다. 우리는 말하자면 친구 같은 관계였다. 물론 먹고 마시는 비용은 전부 내가 냈다. 그녀가 먼저 내게 전화를 걸 때도 있었지만 그건 대부분 돈이 떨어졌거나 배가 고플 때였다. 그런 때 그녀는 항상 정말이지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양을 먹어댔다. 그녀와 둘이 있으면 나는 마음이 몹시 편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이며 결론을 내리기 힘든 사소한 골칫거리. 영문 모를 인간이 또 하는 영문 모를 사상에 대한 것들을 깡그리 잊을 수 있었다.
그녀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 그녀가 하는 얘기에는 특별히 의미라 할 것도 없었다. 나는 맞장구를 치면서도 그 내용은 거의 듣고 있지 않을 때도 많았다. 그녀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멀리 흐르는 구름을 바라볼 때처럼 아주 아련해지고 기분이 좋았다. 나도 그녀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다. 개인적인 것부터 일반론까지. 나는 몹시 솔직하게 내 생각을 말했다. 어쩌면 그녀도 나와 마찬가지로 건성으로 흘려들으면서 맞장구를 치는 건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 해도 나는 전혀 상관없다. 내가 원했던 것은 어떤 류의 기분이었다. 적어도 이해와 동정은 아니었다. 그리고 영화처럼 여자는 아프리카에 갔다가 어떤 남자와 함께 돌아옵니다. 그 후로 나는 몇 번인가 그와 얼굴을 마주치게 되었다. 어딘가에서 그녀와 우연히 마주칠 때면 옆에는 반드시 그가 있었다. 내가 그녀와 데이트를 할 때 그가 약속 장소까지 차로 데려다 주는 일도 있었다. 그는 얼룩 하나 없는 은색 독일제 스포츠카를 타고 있었다. 나는 차에 대해서 거의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왠지 페데리코 펠리니의 흑백 영화에 나올 법한 분위기의 차였다. 평범한 셀러리맨이 몰 만한 차는 아니었다. 굉장한 부자 같은데 한 번은 그녀에게 물어보았다. 그러게요. 그녀는 별로 흥미없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런 것 같아요. 무역일로 그렇게 돈이 많이 벌리나? 무역일? 그 사람이 그러던데 무역일을 한다고? 그럼 그렇겠죠. 그렇지만 잘 모르겠어요. 별로 일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거든요. 자주 사람을 만나고 전화를 거는 눈치긴 하지만. 꼭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 같다고 나는 생각했다.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은 많은 수수께끼의 청년들. 그러다 어느 일요일 여자와 젊은 남자가 주인공의 집에 놀러온다. 먹고 마시고 여자는 2층에 올라가서 잠들고 남자 둘은 마리화나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남자가 대뜸 자기는 가끔 헛간을 태운다고 말한다. 가끔씩 헛간을 태운답니다. 그가 말했다. 뭐라고? 내가 물었다. 잠깐 멍하니 있었던 탓에 잘못 들은 것 같아서였다. 가끔씩 헛간을 태운답니다. 그가 반복했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손톱 끝으로 라이터의 모양을 따라 더듬고 있었다. 그리고 마리화나 연기를 힘껏 폐 속으로 빨아들여 10초쯤 그대로 있다가 천천히 뱉어냈다. 마치 액토플라즘처럼 연기가 그의 입에서 공중으로 떠돌았다. 그는 내게 마리화나를 건넸다. 물건이 아주 좋죠? 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인도에서 가져온 겁니다. 특별히 질 좋은 것만 골랐죠. 이걸 피우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여러 일들이 떠오릅니다. 빛이라든가 냄새라든가 그런 것들이요. 기억의 질. 그는 거기서 천천히 틈을 두고 적당한 말을 찾듯이 몇 번인가 가볍게 손가락을 꺾었다. 전혀 달라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해. 나는 대답했다. 나도 마침 하계회 무대의 술렁거림과 큰 종이의 배경으로 칠한 그림 물감 냄새 등을 떠올리던 참이었다. 헛간 얘기를 듣고 싶군. 내가 말했다. 그는 내 얼굴을 보았다. 얼굴에는 여전히 표정다운 것이 없었다.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그가 물었다. 물론 나는 대답했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이 붙은 성냥을 던지는 겁니다. 가만 놔두고 그게 끝이죠. 다 타는데 1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고 말한 뒤 나는 입을 다물었다. 다음에 할 말이 잘 떠오르지 않았다. 어째서 헛간을 태우는 거지? 이상한가요? 모르겠군. 자네는 헛간을 태우고 나는 헛간을 태우지 않는다. 둘 사이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고 나는 어느 쪽이 이상하다고 하기보다는 먼저 그 차이를 확실히 해두고 싶어. 게다가 헛간 이야기는 자네가 먼저 꺼냈잖아. 그렇습니다. 그는 말했다.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라비상카르의 레코드 있습니까? 없어. 나는 대답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있었다. 그의 의식은 고무차륵처럼 흐물흐물해 보였다. 어쩌면 의식이
흐물흐물한 건 내 쪽인지도 모른다. 2달에 한 번쯤은 헛간을 태웁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또 손가락을 꺾었다. 그 정도 페이스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게는 말입니다. 나는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페이스? 그런데 자네는 자네의 헛간을 태우는 건가? 내가 물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시선으로 내 얼굴을 보았다. 왜 제가 저희 집 헛간을 태우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몇 개나 되는 헛간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말했다. 남의 헛간을 태운단 말인가? 그렇죠. 그는 말했다. 당연히 그래요. 남의 헛간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범죄 행위죠. 당신과 제가 지금 이렇게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처럼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나는 의자 팔걸이에 팔꿈치를 짚은 채 침묵했다. 남이 소유한 헛간에 무단으로 불을 지르는 겁니다. 물론 큰 화재가 날 만하지 않은 걸 고르죠. 왜냐면 전 방화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헛간을 태우고 싶은 것뿐이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아진 마리화나를 비벼 껐다. 그렇지만 잡히면 문제가 되잖나. 어쨌든 방화니까 자칫하면 실형을 받을지도 몰라. 잡히지 않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말했다. 휘발유를 뿌리고 청량을 던지고 바로 달아나는 걸요. 그러고는 멀리서 망원경으로 유유히 구경하죠. 잡힐 리가 있나요? 무엇보다 별것도 아닌 헛간 하나 탄 것으로 경찰이 움직이지는 않으니까요. 하긴 그렇겠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외제차를 탄 세련된 젊은 남자가 설마 헛간을 태우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 그녀는 알고 있나? 나는 손가락으로 2층 쪽을 가리키며 물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얘기는 당신한테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아무한테나 떠들 수는 없잖아요. 어째서 내게는 말하는 거지? 그는 왼손 손가락을 곧게 펴더니 자기 볼을 문질렀다. 조금 자란 수염이 메마른 소리를 냈다. 팽팽한 얇은 종이 위로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소리였다. 당신은 소설을 쓰는 사람이니 인간의 행동 양식 같은데 흥미가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소설가란 어떤 사물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그 사물을 있는 그대로 즐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즐긴다는 말이 좀 그렇다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될까요?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좋을지 솔직히 잘 알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얼굴 앞에서 양손을 펼쳤다가 다시 천천히 모았다. 세상에는 헛간이 얼마든지 있고 그것들은 모두 내가 태워주기만 기다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변에 우뚝 서 있는 헛간도 그렇고 논밭 한가운데 서 있는 헛간도 그렇고 어쨌든 여러 헛간들이 말입니다. 15분이면 깨끗하게 태워버릴 수 있지요. 마치 처음부터 그런 건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요. 아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라질 뿐이죠. 깨끗하죠. 그게 불필요한 건지 어떤지는 자네가 판단하는 거군. 저는 판단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태워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곳에 있는 것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비와 같은 거죠. 비가 온다. 강이 넘친다. 무언가가 떠내려간다. 비가 판단을 합니까? 보세요, 저는 절대 비도덕적인 것을 지향하는 게 아닙니다. 전 저 나름대로 도덕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도덕은 인간 존재에 무척 중요한 힘이죠. 도덕 없이 인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전 도덕이라는 것은 동시존재의 균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시존재? 즉 나는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다. 나는 도쿄에도 있고 동시에 튜니스에도 있다. 야단치는 것도 저고 용서하는 것도 접니다.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그런 균형이 있는 거죠. 그런 균형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물림새 같은 겁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스르르 풀어져서 말 그대로 조각조각이 날 겁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동시 존재가 가능해지죠. 즉, 자네가 헛간을 태우는 건 도덕적으로 마땅한 행위라는 뜻인가? 정확하게는 아니죠. 그건 도덕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도덕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게 좋을 거예요. 그건 여기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세상에는 그런 헛간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제게는 제 헛간이 있고 당신에게는 당신의 헛간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을 가봤습니다. 갖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만두죠. 저는 평소에 말이 없는 만큼 그레스를 하면 말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리고 남자는 그때부터 헛간이 무사한지 찾아다니고 여자의 행방을 찾아다니지만 여자는 사라지고 없다. 그리고 영화와 달리 그것으로 그냥 소설은 끝난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작가의 말에서 이 소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것은 헛간을 태우다라는 말에서 착안한 소설이다. 알다시피 포쿠너의 단편 제목이지만 당시 나는 그다지 포쿠너의 열성팬이 아니었기에 헛간을 태우다라는 작품을 읽은 적도 없었고 이것이 포쿠너의 단편 제목이라는 것조차 몰랐다. 어디서 들은 것 같긴 한데 프랑스 영화나 뭐 그런 것의 제목인가 했던 기억이 난다. 만약 포쿠너의 단편 제목인 줄 알았더라면 아마 이런 소설은 쓰지 않았을 것 같다. 나도 그리 뻔뻔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몰랐기 때문에 몰랐던 사람답게 마음 편히 써버렸다. 나중에 포쿠너의 오리지널이라고 해야 할까를 읽어보니 같은 헛간이라 해도 미국과 일본에서 생각하는 이미지가 상당히 다르다는 걸 알았다. 요컨대 미국인이 헛간이라는 말에서 떠올리는 것은 크고 위풍당당한 헛간이다. 그러나 내가 헛간이라는 말에서 떠올린 것은 밭 한 구석에 서 있는 작고 허름한 가건물이다. 포쿠너가 헛간을 태우다라는 말로 표현한 하늘까지 불길을 뻗치는 장려한 배덕감이 여기서는 남들 몰래 헛간을 태워 없애는 조용한 음산함에 그친다. 마음 한구석에서 가만히 타오르다 무너져버리는 그런 헛간이다. 나는 때때로 이렇게 엄청나게 섬뜩한 소설을 써보고 싶어진다. 이 작품은 꽤 손을 보았다.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다. 하루키의 말에 따르면 윌리엄 포쿠너의 헛간 불태우다를 나중에 알았고 이 작품이 섬뜩하다는 이야기를 한다. 즉, 남자가 태운다는 헛간은 바로 여자를 의미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자면 젊은 남자는 다른 남자가 마치 헛간처럼 사용하는 여자를 불태우고 다닌다는 뜻이 되는 거다. 그럼 윌리엄 포쿠너의 헛간 불태우다를 살펴보자. 소녀는 남의 헛간을 불태웠다고 기소된 아버지와 함께 치안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아버지의 원수인 상대방은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무슨 증거라도 있어 해리스 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놈의 돼지가 우리 옥수수 밭에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놈을 잡아 이 사람한테 돌려보냈죠. 이 사람 집엔 그놈을 가둬놓을 돼지우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해주고 경고도 했어요. 그런데 또 같은 일이 벌어지기에 우리 집 우리에 그 돼지를 넣어뒀죠. 이 사람이 돼지를 찾으러 왔을 때 돼지 우리를 만들라고 철조망까지 넉넉하게 줘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같은 일이 벌어져서 이번에는 그 돼지를 붙잡아 가둬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말을 타고 이 사람 집으로 갔죠. 제가 준 철조망이 수풀에 둘둘 감긴 채 앞마당에 내팽기 쳐져 있더군요. 저는 돼지 우리 사용료로 $1를 내면 돼지를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검둥이 녀석 하나가 $1를 갖고 돼지를 찾으러 왔습니다. 처음 보는 검둥이였어요. 그런데 녀석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장작이랑 건초는 불에 잘 탄다고 전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라고 물었더니 그 검둥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전하라고 했어요. 장작이랑 건초는 불에 잘 탄다고요. 그리고 그날 밤 우리 헛간이 불에 타버렸어요. 가축들은 겨우 밖으로 몰아냈지만 헛간은 모두 잿더미가 됐습니다. 소년이 증인으로 불려나오는데 상대가 신문을 포기해서 아버지는 무혐의로 풀려나지만 마을을 떠나라는 판결을 받는다. 소년은 아버지와 어머니, 형 누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고 그곳에서 큰 농장의 소장농이 된다. 그런데 지주가 사는 대저택에 더러운 발로 들어가 비싼 카페트를 더럽히게 된다. 두 사람은 주랑 현관을 가로질러 갔다. 소녀는 아버지의 뻣뻣한 발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판자를 밟을 때 울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소리는 발이 속해 있는 몸의 움직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또한 그의 발은 앞에 놓인 흰 문에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 마치 그 발은 말하자면 그 무엇에도 주눅들지 않도록 탐욕스럽고 아기에 찬 밑바닥에 도달할 것 같았다. 아버지는 납작하고 널찍한 검은 모자에다 한때는 검은색이었지만 이제는 낡아서 늙은 지파리 몸뚱이처럼 푸르죽죽해진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들어올린 소매는 너무 길고 들어올린 손은 짐승의 굽은 발톱 같았다. 문이 너무 빨리 열리는 것을 보고 소녀는 검둥이가 줄곧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었음을 알았다. 그 검둥이는 단정하게 빗은 희끗희끗한 머리칼에 린넨 재킷을 입은 노인이었는데 몸으로 문을 가로막고 서서 이렇게 말했다. 백인 양반, 이곳에 들어오고 싶으면 신발을 좀 닦으시죠. 그리고 소령님은 지금 집에 안 계시는데요. 믿기지 못해 검둥이, 아버지가 말했다. 그는 늘 그러듯이 흥분하지 않고 문과 검둥이를 한꺼번에 밀치고는 모자도 벗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소녀는 문턱에 또렷하게 찍힌 뻣뻣한 발자국을 볼 수 있었고 이어 2배나 되는 체중을 지탱하고 있는 듯한 발이 기계처럼 세심하게 옅은색 양탄자 위에 발자국을 남기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미스룰라, 미스룰라, 검둥이가 외친 소리가 그들 뒤쪽 어딘가에서 들렸다. 마치 따스한 파도에 휩쓸리듯 카펫이 깔린 층계의 완만한 곡선, 번쩍이는 천정에 달린 상들리에 소리 없이 반짝이는 황금 액자들에 현혹되어 있던 소년의 귓가에 재빠른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한 여자, 한 귀부인이 나타났다. 어쩌면 그는 지금껏 어디에서도 그런 여자를 본 적이 없을 것이다. 목에는 레이스가 달린 매끄러운 회색 가운을 걸치고 허리에 앞치마를 두른 채 소매를 걷어올린 여자는 손에 묻은 케이크인지 비스킷 반죽 같은 것을 수건으로 닦아내며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그 부인은 소년의 아버지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믿기지 않는다는 눈길로 옅은색 양탄자에 찍힌 발자국만 바라볼 뿐이었다. 못 들어오게 하려 했습죠. 검둥이가 큰 소리로 말했다. 말했습죠, 이 사람에게. 나가주시겠어요? 그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드스페인 소령님은 집에 계시지 않습니다. 나가주시겠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또다시 입 한 번 뻐끗하지 않았다. 아예 그녀를 쳐다보려 하지도 않았다. 여전히 모자를 쓴 채 조약돌 색깔의 두 눈 위의 덥수룩한 철회색 눈썹을 실룩거리며 양탄자 한가운데에 뻣뻣한 자세로 서서 잠깐 동안 신중하게 집안을 훑어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마찬가지로 신중한 태도로 뒤돌아섰다. 소녀는 그의 아버지가 성한 다리를 축으로 삼아 회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아버지가 뻣뻣한 발로 돌아서면서 반원을 그리며 마지막으로 길고 옅은 자국을 남기는 모습을 보았다. 아버지는 그 자국 또한 쳐다보지도 않았고 아예 양탄자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검둥이는 문을 붙잡고 있었다. 그들이 나가자 뒤로 문이 닫히더니 집안에서 발작적인 여자의 외침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버지는 현관 계단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계단 모서리에 구두를 문질러 닦았다. 정문 앞에서 그는 다시 걸음을 멈추었다. 뻣뻣한 발로 버티고 서서 잠깐 동안 저택을 돌아다 보았다. 이거 멋지지 않냐? 그가 말했다. 저건 땀이다. 검둥이들의 땀이란 말이야. 어쩌면 그 사람 마음에 흡족할 만큼 아직은 충분히 희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만 거기에다 흰 땀까지 섞고 싶어 할지도 모르지. 농장주는 카펫을 세탁하라고 지시하고 소년의 아버지는 세탁해 주지만 돌멩이로 카페트를 망가뜨린다. 농장주는 치안판사에게 고발해서 소년의 아버지는 옥수수 270kg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는다. 그날 아버지는 또다시 소년의 형과 함께 기름통을 들고 농장주의 헛간으로 향하고 소년은 농장주의 소령한테 달려가 그 사실을 알린다. 드스페인 소령님, 그가 숨을 헐떡이며 큰 소리로 외쳤다. 지금 어디? 바로 그때 복도 아래쪽 흰 문이 열리더니 백인 남자의 형체가 보였다. 헛간이에요. 소년이 외쳤다. 헛간? 뭐라고? 백인 남자가 말했다. 헛간이라고? 네, 소년이 소리 질렀다. 헛간요. 그 애를 붙잡아. 백인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너무 늦었다. 검둥이가 그의 셔츠 자락을 움켜잡았지만 검둥이 손에 잡힌 것은 하도 많이 빨아서 너덜거리는 그의 옷소매 뿐이었다. 소녀는
현관문을 빠져나가 다시 진입로를 따라 뛰기 시작했다. 사실 백인 남자의 얼굴을 향해 소리를 질러대면서도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뛰고 있었다. 그의 등 뒤에는 백인 남자가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내 말 어서 말을 대령해. 소녀는 잠깐 동안 정원을 가로질러 울타리를 넘어서 도로로 뛰어내릴까 생각했다. 그러나 이 집 정원을 잘 알지 못하는 데다 덩굴로 뒤덮인 울타리가 얼마나 높은지도 알 수 없었다. 그는 공연히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진입로 아래쪽으로 내달리는 동안 피와 숨이 용수숨쳤다. 그는 곧 다시 도로로 들어섰지만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빠르게 달리는 앞말이 바로 뒤까지 바짝 다가온 뒤에야 비로소 소녀는 말발굽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마치 엄청난 비애와 절박함이 극에 달한 순간 그에게 날개가 돋은 듯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내달렸다. 그러고는 적막한 초여름의 밤하늘 별빛을 배경으로 분노에 찬 어떤 실루엣이 천둥 소리를 내는 말을 타고 지나치는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그는 길가에 잡초 우거진 도랑으로 몸을 날렸다. 초여름의 밤하늘은 말과 말에 탄 사람의 형체가 사라지기도 전에 갑자기 위쪽으로 격렬하게 얼룩을 남겼다. 믿기 어려울 만큼 소용돌이치며 길게 울리는 소리 없는 포효가 밤하늘의 별들을 지워버리자 소녀는 용수철처럼 도로로 튀어올라 또다시 내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귓가에 총소리가 들려온 순간 이미 늦었음을 깨달았으면서도 계속 뛰었다. 곧바로 총성이 2발 더 울렸고 소녀는 걸음을 멈춘지도 모르고 소리를 질렀다. 아빠, 아빠. 다시 달려야겠다고 생각하기도 전에 그의 발은 벌써 움직이고 있었다. 발을 헛디뎌 휘청거리고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그는 계속 달렸다. 또다시 넘어져 몸을 일으키다가 어깨 너머 뒤편에서 번쩍이는 섬광을 보았다. 그는 제대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나무들 사이를 숨을 헐떡거리며 달리면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아버지, 아버지. 한밤중에 소녀는 산마루에 앉아 있었다. 벌써 자정이 되었는지도 자신이 얼마나 멀리 달려왔는지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뒤편에서 번뜩이던 섬광은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계속 떨리는 몸을 얇고 낡아빠진 셔츠로 감싸고 소녀는 지난 나흘 동안 집이라고 불렀던 곳을 등진 채 호흡을 다시 가다듬으며 뛰어들 어두운 숲을 응시하고 있었다. 비애와 절망은 이제 더 이상 그에게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는 생각했다. 그러다가 그는 갑자기 외쳤다. 그분은 용감했어. 큰 소리로 외쳤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속삭임에 지나지 않았다. 그분은 용감했어. 그분은 전장에서 싸운 용사였지. 사토리스 대령 휘하에 있었거든. 소녀는 그의 아버지가 군복도 입지 못한 채 옛 유럽에서 말하는 번지르르한 의미의 사병으로 전쟁에 나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말부르기 그랬듯이 그의 아버지는 어떤 인간도, 어떤 군대도, 어떤 부대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 모두에 충성하지 않았다. 오직 전리품, 적군의 것이든 아군의 것이든 상관없이 그 전리품만을 위해 참전했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다. 별자리가 천천히 바뀌어 갔다. 이제 머지않아 날이 밝으면 소녀는 배가 고파지리라. 하지만 그것은 내일 일이고 지금 당장은 추위가 문제였지만 걸으면 추위도 물러갈 것이다. 이제 전보다 숨을 쉬기가 훨씬 편해졌다. 그가 일어나 다시 걷기로 결심한 순간 밤이 물러가고 희뿌옇게 동이 터오는 것으로 보아 그는 자신이 깜빡 잠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쑥독새들이 우는 소리로도 알 수 있었다. 이제 그가 있는 곳 아래쪽 어두컴컴한 나무 사이 도처에서 속독새들이 높낮이가 있는 소리로 끊임없이 계속 울어댔다. 속독새들이 낮이 새들에게 자리를 양보할 순간이 점점 다가오자 그 새들을 구분지을 수 없게 되었다. 소녀는 몸을 일으켰다. 몸이 조금 뻣뻣했지만 걷기 시작하면 추위가 풀리듯 굳은 몸도 풀릴 테고 이제 곧 아침 해가 떠오를 것이다. 그는 새들이 물 흐르듯 은빛 소리로 끊임없이 울어대는 어두운 숲을 향해 언덕을 내려갔다. 그 울음소리는 늦은 봄밤을 재촉하는 심장의 박동소리였다.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윌리엄 포크너의 소설 헛간 불태우다는 사회적 계급 간의 갈등을 다룬 작품인데
여기서 헛간, 반은 한국의 농가에서 볼 수 있는 헛간과 달리 곡물을 비롯해 가축과 농기구 등을 보관하는 커다란 창고로 제법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범법행위라고 한다. 그래도 어쨌든 인명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헛간에 불을 지른 것뿐이다. 만약 정말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면 헛간이 아니라 저택에 불을 질렀을 것이다. 그런데 농장주는 즉시 말을 타고 달려가서 소년의 아버지와 형에게 총을 쏜다. 하루키의 소설처럼 구체적으로 둘이 죽었다고 소설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루키 소설에서 여자를 죽인 게 그 남자일 가능성이 높듯이. 이렇게 헛간을 주제로 한 3가지 작품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나는 헛간이라고 하면 몽테뉴의 글이 떠오른다. 몽테뉴는 에세이 1편 고독에 관해서 편에서 이렇게 말한다. 가능하면 아내와 자식, 재산,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을 그것들에 의존할 정도로 얽매여서는 안 된다. 참된 자유와 근본적인 도피와 고독을 누릴 수 있는 완전히 자유로운 자기만의 골방 하나쯤은 남겨두어야 한다. 이곳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하기에 외부와는 어떠한 연계나 연락도 끊긴 고립된 곳이어야 한다. 여기서는 마치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수행원이나 종업원도 없는 것처럼 웃고 떠들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들을 잃었을 때 그들의 부재가 낯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영혼을 갖고 있다. 영혼은 자기 자신을 동료로 삼을 수 있다. 영혼은 공격할 수단도 방어할 수단도 갖고 있다. 받아들일 방법도 줄 방법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독 속에서 지루하게 나태한 생활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골방이라고 한 부분의 원어는 가게 뒤에 붙은 방, 상점의 뒷방 정도의 의미를 가진 말인데 이 말이 어쩐지 하루키 소설에 나오는 헛간의 의미와 닿아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에서는 비닐하우스, 하루키 소설에서는 헛간, 윌리엄 포크너의 소설에서는 반, 커다란 창고 내지 곳간. 이것이 어쩐지 몽테뉴의 에세이에서는 골방, 상점 뒷방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지나친 비약이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고. 마지막으로 몽테뉴의 고독에 관해서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자. 우리는 충분히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다. 이제 최소한 남은 인생만이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자.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우리 자신과 자신의 행복 쪽으로 되돌려야 한다. 완전히 응거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다른 일은 하지 않고 그 일만 하기에도 바쁘다. 신이 우리에게 이사를 준비할 여유를 주셨으니 어서 준비하자. 짐을 싸자. 조기 퇴사하자.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난폭한 소나기에서 벗어나자. 우리를 강력하게 묶고 있는 이런 끈을 풀어버려야 한다. 이제부터 이러저러한 것을 사랑해도 좋지만 결혼은 우리 자신과만 하자. 다시 말해 다른 것들을 소유해도 좋지만 그것들이 떨어져 나갈 때 우리의 피부나 살까지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자기 자신이 되는 법을 아는 것이다.